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관련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이야기를 좀 했었었고요. 뭐 도덕적 해이는 말 그대로 이제 감추어진 행동 또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했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얘기는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뭐 완벽하게 해결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뭐 현실에서는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센티브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요구와 다르게 자신의 이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할 텐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둘 사이에 어떤 그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사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의뢰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센티브의 문제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아이디어로 급여 체계를 잘 설계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정도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급여와 성과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솔루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성과급여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효율임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여는 퍼포먼스 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너스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 뭐 상여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급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물론 보너스가 정확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과급여랑은 조금 다릅니다. 성과급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고정급여,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고정급여, 베이스 샐러리와 성과급여, 퍼포먼스 페이, 이 얘기 연장선인데요.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딜러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실적에 따라서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맞겠죠. 고정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급여는 차를 뭐 한 대를 팔든 차를 한 달에 뭐 20대를 팔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과급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성과와 연동이 됩니다. 제가 왜 처음에 보너스랑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너스는 그 사실 이제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 보너스는 실적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어떤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기간에 상당히 좋아서 뭐 다수의 직원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조금씩 급여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가 더 좋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너스는 다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와는 이 보너스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너스랑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 회사마다 가장 잘한 사람 한 두세 사람한테만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팀에 어떤 부서의 직원이 뭐 예를 들면 한 50여 명이 있는데, 그 50여 명 중에서 뭐 1등, 2등, 3등 뽑아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만 이제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1, 2, 3등은 뭐 1, 2, 3등만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성과가 가장 뛰어나게 좋았던 것은 맞지만, 뭐 4등, 5등, 6등도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제 뭐 1, 2,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보너스를 못 받는 그런 유형의 보너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너스랑은 좀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선 성과와 연동이 되어 있는 성과급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을 받는다. 뭐 자동차 뭐 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동차를 한 대 더 판매할 때마다 뭐 100만 원씩을 받는다. 뭐 이런 형태의 급여 체계를 우리가 성과급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대도 팔지 못하면 뭐 전혀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도 괜찮고요. 한 대도 못 팔아도 그래도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딜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고정급여는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 둘이 믹스트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퍼포먼스 페이 성과급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에이전트는 바로 대리인이겠죠. 그래서 프린서플은 의뢰인이고요. 의뢰인. 대리인의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성과를 기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경우 이러한 급여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딜러의 경우에 자동차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성과가 좋아지겠죠. 물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확실성이 있죠. 어떨 때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력을 매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일정한 그 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급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의뢰인 입장에서도 의뢰인의 목적은 차를 많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대리인의 그 이해관계는 그냥 급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노력을 적게 투입해서 가능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을 텐데, 반면에 의뢰인의 목적은 차를 더 많이 판매를 해서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것이다, 혹은 뭐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과급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효율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전트, 대리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라고 뭐 생각해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인센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회사마다 보너스를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뭐 이제 성과급, 뭐 상여금 이런 걸 이제 인센티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해고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되진 않겠지만 해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장은 해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해고의 리스크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 못하면, 성과가 좋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노력 투입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사람들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거예요. 결국은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다수가 그냥 편하게 회사 다니고 뭐 꼬박꼬박 월급 받고 뭐 이런 걸 사실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출근 퇴근도 시간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일정한 노력을 투입해서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회사의 가치와 실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한 의뢰인의 프린서펄의 목표랑 우리 대체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목표랑은 이제 직원들의 목표는 워라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 투입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할 때에도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고 혹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받는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회사에서 비교적 긴 시간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속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계속해서 사람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일정한 태스크라든가 임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 교육 훈련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해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숙련도가 떨어지는 저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그냥 루틴하게 하는 일들의 경우에는 이런 뭐 교육 훈련 비용이 따로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한다.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의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 어느 정도의 스킬 이런 것들이 수반될 테니까 사실 이러한 직종에서의 교육 훈련 비용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꽤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효율 임금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저도 너무 옛날 사례를 소개하는 게 그렇게 좀 저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워낙 유명한 사례여서 혹시 경영학과 학생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포드의 Famous $5 Day라고 하는 일종의 뭐 효율 임금의 사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5를 주는 거예요. 일당 1급 뭐 $5. 당시에 이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이게 디트로이트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그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한 $2 50센트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하면 뭐 시간당 10,000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80,000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한 10만 원 받는다 하루에. 10만 원 받고 한 달이면 뭐 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임금 혹은 200에서 뭐 한 300 정도의 사이를 받는다면 그럼 이제 헨리 포드는 파격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도록 급여를 높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떠나면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를 떠나게 되면 포드 모터 컴퍼니죠.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가면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왜 이런 그 파격적인 급여 체계를 도입했는가? 효율 임금의 사례고요. 왜 도입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헨리 포드가 그 생산 방식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셈블리 라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산 라인이 이렇게 쭉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부품만 껴 넣는 거죠. 이렇게 차 바디가 오면 바디를 덮고 그다음에 그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그럼 뭐 이렇게 필요한 부품 또 이렇게 꽂아 놓고 그럼 다시 또 그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가 루틴하게 하는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한 직후에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제 분업식 생산 라인에 배치가 됐던 사람들은 모두 14,000여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연간 한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디트로이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당시에 이제 그 수공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의 전문가들이 그
자동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어느 정도의 분업을 도입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슈가 뭐였었냐면 그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대략 이직률이 370%였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370%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뭐 10%라고 하면 이걸 0.1이잖아요. 0.1에 100을 곱하면 10%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퍼센트를 띄고 계산해 보면 3.7이 돼요. 3.7이 되겠죠. 퍼센트를 띄면, 그러니까 3.7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370%가 된 거예요. 이거의 역수를 취해요. 3.7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얘가 0.27이 됩니다. 대략. 그러면 한 기간에, 그러니까 이직률이 370%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0.2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한 기간에 27%만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직률 얘기할 때 연간 370%라고 얘기하니까 한 기간에 27%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7%면 4분의 1만 일한 거잖아요. 1년에 4분의 1이니까 3개월 정도만 일을 하고 회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율 임금을 도입하기 전에 $5 a da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차피 포드 모터 컴퍼니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디트로이트에 있는 다른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똑같이 뭐 한 $2.5 정도니까 하루에 뭐 쉽게 그냥 회사에 왔다가 또 다른 회사로 옮겼다가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3개월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결근율은, absenteeism은 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나 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 빠지고. 그러면 이게 분업식 생산 라인인데, 어셈블리 라인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 10명이 서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급하게 그 빵꾸난 사람의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분업식 생산 라인이니까 그냥 누가 들어가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은 정반대로 자기 보통 그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지 작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태스크를 맡기게 되면 정말 일을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태스크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다른 태스크를 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헨리 포드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기본급을 하루 $2.50에서 $5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당시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헨리 포드에 가서 포드 모터 컴퍼니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사진인데요. 하루에 $5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포드 모터 컴퍼니에 지원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포드에서 일하기 위해서, 잡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 그래서 급여를 2배 인상해 주었을 때 다른 데 가서 받는 것보다 2배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율 임금을 채택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을까? 실제로 지표에 따르면 결근율은 10%에서 2.5%로 크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직률이 22%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2%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를 띄고 역수로 계산하면 한 4.5가 되니까요. 4.5 기간을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4년 반 정도를 평균적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근로자가 포드 회사의 평균적인 근로자가 보통 한번 일을 시작하면 한 4.5년 정도는 꾸준히 일을 하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지표는 없지만 대체로 이 관련된 그 스터디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체로 한 40%에서 70% 정도의 생산성 증가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헨리 포드의 인터뷰도 있는데 헨리 포드는 실제로 자신이 이 $5 da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효율 임금이겠죠. 도입한 이후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 CEO 입장에서 급여를 2배로 인상해 준 결과 회사가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 시험 때 시험 범위로 커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말 시험 때는 6장의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가 슬라이드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번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톤 다운을 해서 다시 한번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미국에 있고 싶었는데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좋은 잡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버텨볼까 하다가 그냥 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당시 이제 경부 고속철도 KTX죠. KTX 대구 부산 이제 그 구간에 대한 건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천성산 터널이라고 합니다. 원효 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은 저도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늪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 습지, 자연 늪지겠죠. 여기에 이제 도룡뇽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굉장히 그 가치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습지, 자연 습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들과 당시에 그 천성산에 그 무슨 그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찰의 주지 스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구간 대구 부산 간의 이제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었어요. 터널 건설 반대죠. 그러니까 우회 노선을 만들자. 그래서 이쪽 편에서는 환경단체와 청선산에 있는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은 습지가 훼손될 테니까 도룡뇽을 우리가 죽일 수도 있을 테니까 우회 노선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우회 노선을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회 노선을 새롭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새롭게 다시 이제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겠죠. 원래 계획한 노선보다 더 길이가 길어질 테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건설교통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포기하게 되면 고속철도 완전 개통까지는 훨씬 더 시간이 늦춰질 것이다. 조기 개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통이 지연되는 비용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사람들이 KTX를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빨리 이용할 수 있었던 편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충 계산을 했더니 대략 한 18조 원 정도가 되더라. 이게 이제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으로 하면 국토교통부의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주장은 자연습지 훼손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보존 가치가 있는 동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건 뭐 화폐 가치로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웬만하면 좀 가치를 제시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을 강행할 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토사 유출, 그다음에 대규모 산사태도 우려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1급은 구렁이랑 수원 청개구리가 해당이 되고요. 도룡뇽은 멸종위기 1급에 들어가진 않아요. 도룡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 1급은 아니란 뜻이죠. 뭐 그냥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구렁이랑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위기 1급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했던 사안이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뭐 최근에도 형태만 조금씩 다르지 이런 비슷한 논쟁들, 충돌들은 뭐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그 천성산 도룡뇽을 되게 이렇게 아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전역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고 계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정말 네,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걸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전국 각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사진은 제가 발췌한 건데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태양광 패널의 설치는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여기에 멸종 위기 등급 1, 그렇죠? 멸종 위기 1급 구렁이가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반달가슴곰도 있거든요. 반달가슴곰이랑 여우는 포유류 1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두루미, 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에 서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곤충도 마찬가지겠죠. 장수하늘소, 붉은 전모시나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기에 서식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게 되냐면, 한국전력 한전의 영업 손실이 2021년에 한 5조 원,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 여기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맡아서 담당해서 이제 관리하는 곳이기도 한데, 원전 7기의 손실 규모가 한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전력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LNG를 구입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당연히 화석 원료가 필요하죠. 전력을 생산하려면 화석 원료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다음 원자로를 사용하던가 원자로를 돌리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정말 자연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가, 조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가, 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가, 사실 크게 화석 원료 그다음에 원자로를 돌리던가 아니면 물,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로부터 전력을 생산해내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요. 매우 낮습니다. 10%도 되지 않죠.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제 화석 원료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석탄, 석유 이런 걸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LNG에 의존했던 것인데, LNG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니까요.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한 5년간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합쳐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이 무시할 만큼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연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의 사익 추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렇죠. 어떤 이익 집단이냐? 경제 성장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이익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이익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때문에 반드시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가 혹은 개도국에서는 대체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촉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 성장이 환경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문제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도 그렇고요.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고요. 탄소 배출도 그렇고 글로벌한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경우에도 다른 어떤 그냥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익 집단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아마도 대체로는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반달가슴곰이 불행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채택한 교재를 쓰신 분들이 왜 반달가슴곰이 불행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 반달가슴곰이 불행하다고 전제한다면 왜 불행할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맞습니다. 우선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유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해서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사실 경제학계에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제 불가능하지만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 경합적인 상품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유 자원, 이거 제가 나중에 기말 시험 때 공유 자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common resource니까 이 정도는 common sense라고 할 수 있겠죠. 배제 불가능하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경합적인 상품 서비스를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고 해요. 배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누구나 와서 써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막 쓰다 보면 결국은 고갈되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내가 쓰려고 봤더니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나 아주 더럽혀졌거나 오염이 되었거나 그러한 상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배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짜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비경합적이면 모르겠는데 경합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공유자원의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남태평양의 물고기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겠죠. 공유 해역에 있는 물고기니까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가서 다 잡아버리면 결국은 물고기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구의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을 하게 된다면 지구의 대기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혼잡한 도로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유 자원이 남용되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유 자원의 남용, 바로 공유 자원의 비극이죠. 사실 이제 공유 자원이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왜 불행할까? 불행한지 안 불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유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배제 불가능해요. 누구나 가서 등산로를 막아놓기는 하지만 어떤 등산로를 막아놓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지리산은 사실 배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가서 만약에 지리산을 오염시킨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내용이고요.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제가 7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